요즘 누가 칠순을 밖에서 해. 친척 30명. 네가 다 차려라. 저는 편의점 3곳을 털어 도시락 30개를 사왔습니다. 시아버지 칠순상 위에 차곡차곡 탑을 쌓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며 휴대폰 전원을 껐을 때 친척들은 막 시댁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켜본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232통, 시어머니의 저주, 시아버지의 호통, 남편의 협박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지윤, 올해로 34살이 된 웹디자이너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셨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식탁에는 늘 따뜻한 밥이 있었고 부모님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다툼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명치 아래가 싸하게 식어버리는 사람으로 자랐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둥글둥글 살자가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은 에이전시에서 시작해 7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어디 가서 명함 내밀어도 부끄럽지 않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무난한 회사, 무난한 연봉, 무난한 연애. 저는 그 무난함이 좋았습니다. 3년 전 봄, 친한 선배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민우였죠. 약속 장소로 가던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우산을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혹시 빗속에 서 계신 분 이지윤 씨 맞으세요? 비를 다 맞고 계시네. 박민우가 우산을 제 쪽으로 푹 기울이며 사람 좋은 얼굴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이지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저는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선배가 보여준 사진보다 실물이 100배, 1000배는 더 고우신데요. 자자, 이러다 감기 들겠어요. 어서 제 우산 안으로 들어오세요. 박민우가 제 어깨 위로 우산을 완전히 넘겨주며 본인은 빗물에 한쪽 어깨를 다 적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박민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눈을 맞추었고 적당한 순간에 웃어주었습니다. 지윤 씨, 뭐 좋아해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음식 같은 거, 뭐 끌리는 거 없어요? 박민우가 메뉴판을 제 쪽으로 돌려놓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유,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싼 것도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아무거나라뇨. 나중에 내 여자 될 사람인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지윤 씨 입에 쏙 넣고 싶은 거 편하게 말해봐요. 박민우가 메뉴판을 한 번 더 두드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 준 사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6개월 뒤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의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시내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죠. 방문이 열리고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다시 아래에서 위로 한 번 천천히 훑쳤습니다. 어머나 사진에서는 오밀조밀하더니 실물은 얼굴이 대문짝만 하네.
넙대대한 게 아주 고집세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뼈 있는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굳는 것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박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사돈, 우리 지훈이가 이래봬도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기가 막히게 아주 잘한답니다. 주변 칭찬이 자자해요. 저희 아버지가 험악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디자인이요? 그거 뭐 컴퓨터로 그림 쪼가리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깟 일로 월급은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우리 귀한 아들 뼈 빠지게 번 돈 갉아먹고 살려는 건 아니겠죠?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소리나게 들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우물쭈물해. 아니, 며느리 될 사람 주머니 사정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아들이 평생 짐 짊어지고 개고생할지 안 할지 가늠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 내내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마주친 어머니가 제 손을 덜덜 떨며 꼭 잡으셨죠. 지훈아 엄마는 저 시어머니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말본새가 저게 뭐니.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너 저런 집 시집 가면 평생 눈물바람일 거다. 당장 없자, 응? 어머니가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간절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엄마, 민우 씨가 얼마나 착한데. 어머님도 처음 뵙는 자리라 기선제압 하시느라 그냥 한번 저러시는 걸 거야. 내가 잘하면 달라지시겠지. 걱정 마.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박민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입이 좀 험해서 그래. 속은 진짜 안 그런 분이야. 나만 믿어. 내가 너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맹세해. 박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나 오늘 솔직히 어머님 너무 무서웠어. 눈빛이 나를 벌레 보듯 하셔서 가슴이 다 철렁했어. 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너랑 엄마 사이에서 무슨 일 터지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내 편이야.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박민우가 그날 했던 약속을 저는 너무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장 도망쳤어야 했죠. 3년이 지난 오늘 새벽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30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육볶음, 불고기, 김치찌개, 돈가스, 종류별로 골고루 담아왔죠. 저는 그 꼭대기에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디 따뜻하게 드세요. 펜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잔잔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다듬다가 결국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버린 갈비찜 재료들, 며칠을 가스레인지 불 앞에 서서 끓이고 또 끓였던 뽀얀 사골 냄비, 그 모든 시간이 도시락 탑 옆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휴대폰 화면에 박민우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 대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비로소 꽉 막혔던 숨이 쉬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늘 신고 다니던 촌스러운 자주색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년아, 며느리가 돼서 칠칠맞게 신발 하나 못 맞추니? 당장 가지런히 안 나.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악을 쓰며 쏘아붙였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슬리퍼를 발끝으로 툭 밀어냅다 한쪽으로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말씀을 거역한 기분이었지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새벽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또르르 굴러갔죠. 큰 길로 나와 손을 들자 빈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아이고, 손님. 새벽 대바람부터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쾌활하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저는 캐리어를 옆자리에 끌어다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어딜 그리 좋은데 가시나 봐요. 안색이 아주 그냥 꽃핀 것처럼 훤하시네. 기사 아저씨가 시동을 걸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좋은데 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에요. 저는 창밖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택시 안에 라디오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핸드백 안에서 청첩장 한 장이 꼬깃하게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저와 박민우가 함께 고른 청첩장이었죠. 표지에는 손을 잡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매만지다가 반으로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찌익 소리가 나게 한 번 더 접었죠.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 빌딩들의 옆구리를 따라 길게 번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주말마다 시댁 부엌 앞에 노예처럼 묶여있던 저. 박민우의 등 뒤에 대고 입을 틀어막은 채 혼자 울던 저.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호통에 바보같이 고개를 푹 숙이던 저. 그 모든 저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치는 도로처럼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라디오 소리 좀 시원하게 빵빵하게 키워주시겠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며 부탁드렸습니다. 아따, 이른 아침엔 신나는 음악이 최고죠. 손님, 오늘 뭐 복권이라도 크게 당첨되셨나 보네. 기사 아저씨가 볼륨을 시원하게 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을 빼고 시트에 등을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는 이제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주말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못한 채 침대에 늘어져 있는데 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응, 알았어. 갈게. 박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우야, 누구야?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오래. 김치 좀 담그시는데 너 와서 좀 거들래. 박민우가 옷장을 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제 새벽에 들어왔잖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부르시면 가야지. 지윤아, 첫 주는 좀 잘 보여야 돼. 박민우가 셔츠를 입으며 거울 앞에서 단추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말, 그 말이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려 있었죠. 1시간 뒤, 저는 시댁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민우가 시아버지와 함께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손이 좀 빠른 편이니 우리 며느리는 어떨까? 시어머니가 배추 한 포기를 제 앞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김장은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저는 앞치마를 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 해봤으면 배우면 되지. 친정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디.
시어머니가 손을 허리에 얹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그날 저는 배추 20포기를 다듬고 절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우 엄마 김치 맛이 좀 싱겁네. 며느리가 손이 짠 모양이지. 시아버지가 김치 한 점을 입에 넣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건데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우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죠. 박민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 누군가의 생일, 제사, 김장, 명절 음식 준비. 달력의 빨간 날은 모두 시댁 부엌으로 향하는 날이 되었죠. 저는 회사에서도 늘 피곤했고 책상 앞에서 졸기일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박민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우리 다음 주말은 그냥 둘이 있으면 안 될까?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박민우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왜? 또 무슨 일 있어? 박민우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은 아닌데 매주 가니까 좀 지친다. 한 번 정도는 쉬고 싶어? 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좀 참자. 엄마가 늙어서 그래. 너 정도 나이에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살아. 박민우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래야 돼.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어. 박민우가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감정이 회사 일 때문이라니 박민우는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욕조에 걸터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은 거무스름하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죠. 28배 만났던 활기찼던 이지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 수정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너 어디 아파? 얼굴이 반쪽이야. 수정이가 제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주말에 시댁 다녀와서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손을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또 갔어. 너 결혼하고 주말에 쉬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수정이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우가 외아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김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외아들이면 너만 외아들 며느리야. 민우 씨는 뭐해? 수정이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우가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떠오르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박민우는 늘 거실에 앉아 있거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게 아니라 시댁의 일꾼으로 들어간 거였다고요. 시아버지의 칠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보고 시내에서 한정식집 한 곳을 예약 후보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 소파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박민우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칠순 말인데요. 제가 시청 앞에 한정식집 좋은 데를 받았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다고. 누가?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지도 않고 되물었습니다.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식당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을 밖에서 해. 그게 자식 도리야. 시아버지가 신문을 탁 접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윤아, 칠순은 집에서 하는 거야. 친척들 다 부르고 며느리가 상 차리는 모습 보여야 우리 체면도 서고. 시어머니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척분들이 30명 가까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걸 집에서 어떻게 해?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차리는 거지 누가 차려. 며느리 들인 게 다 이런 날 때문 아니니. 시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무서웠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당연함이 담긴 미소였거든요. 저는 박민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민우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도 한마디 좀 해봐. 저는 박민우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신다는데 어떡해. 그냥 해. 내가 도와줄게. 박민우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을 박민우는 결혼 후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장볼 리스트 적어놨다. 이대로 사와서 준비하면 돼. 시어머니가 종이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3가지, 나물 5가지, 생선구이, 국, 떡, 과일. 26가지 음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밑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죠. 상은 큰 교자상 2개로 차릴 것. 어른들 앞이니 정성껏. 어머니, 제가 회사도 다니는데. 저는 종이 끝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며느리 노릇보다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계모임 식구들이랑 제주도 좀 다녀올란다. 잔치 전날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해놔. 시아버지가 마치 다 결정된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들킬까봐 더 꽉 쥐었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펼쳤고 박민우는 여전히 게임 중이었습니다. 거실 안에서 저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가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흥얼거렸죠. 지윤아, 너무 그러지 마. 한 번 하고 나면 또 잠잠해져. 박민우가 신호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박민우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민우의 그 표정 하나로 모든 답을 들은 셈이었거든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장보기 리스트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26줄의 글씨가 마치 제 목에 걸린 26개의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잔치를 사흘 앞둔 평일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카트 2대에 장을 보고도 모자라 택배까지 따로 붙여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죠.
박민우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짐 좀 같이 옮기자. 저는 현관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보고. 박민우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흔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짐을 부엌까지 옮겼습니다. 무 한 상자,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생선 묶음, 고기 2덩어리.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박민우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저는 잠시 식탁에 기대섰습니다. 민우야, 너 진짜 한 번도 안 도와줄 거야. 저는 부엌 쪽에서 거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뭐 음식을 할 줄 알아. 너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 박민우가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부엌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음식 말고 손이라도 좀 보태달라고. 저는 무 한 개를 도마에 올리며 칼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뭐부터 하면 돼. 박민우가 옆에 와서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저는 박민우에게 물을 깎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민우는 무 하나를 깎는데 10분이 걸렸고 그러더니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며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도마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죠. 새벽 2시까지 나무를 다듬고 3시까지 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 잠깐 식탁에 엎드렸는데 그대로 1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점심도 거른 채 시간만 보냈죠. 잔치 전날 저녁 저는 부엌 한가운데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3개를 동시에 돌리며 손목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게 나야 나. 시누이 박민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 뒤로 5살, 7살 조카 둘이 신발을 마구잡이로 벗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아이 손에는 초콜릿이 녹아 흐르고 있었죠. 형님, 애들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옳게, 나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 어차피 내일 잔치인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잖아. 시누이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음식 준비를 해야 해서요. 저는 식탁 위에 가득 펼쳐진 재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애들은 알아서 놀아. 신경 안 써도 돼. 나 시간 없다. 그럼 부탁해. 시누이가 가방을 다시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저는 시누이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는 저와 조카 둘만 남았죠. 큰 조카가 거실 바닥에 가방을 던지더니 박민우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작은 조카는 식탁 위에 전 한 장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외숙모. 작은 조카가 전을 입에 가져가며 물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일 할아버지 드릴 거야. 잠깐만 기다려. 외숙모가 다른 거 줄게. 저는 작은 조카의 손에서 전을 빼앗았습니다. 싫어. 나 배고파. 작은 조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조카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큰 조카는 박민우의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게임을 켰죠. 저는 라면 냄비를 식탁에 올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부치기를 마저 하려는데 손에서 뒤집개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저는 부엌에서 박민우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행주에 손을 닿고 박민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우는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야, 조카들 좀 봐줘.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저는 박민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 애들 알아서 놀잖아. 누나가 봐달라고 했지 내가 봐달라 그랬어. 박민우가 이어폰을 한쪽만 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 잠깐만 거실에 나와줘. 저는 손목을 주무르며 부탁했습니다. 지훈아, 나 오늘 진짜 피곤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와줄게. 박민우가 다시 이어폰을 꽂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방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큰 조카가 소파 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쿠션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식탁 위에 그릇 하나가 큰 조카의 발길질에 엎어졌습니다. 나물이 거실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안 돼, 거기서 뛰지 말랬지. 저는 카펫에 주저앉아 나물을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외숙모, 이거 더러워요. 큰 조카가 카펫을 가리키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큰 조카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멍해졌죠. 시계는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전이 시커멓게 타고 있었죠. 저는 가스불을 끄고 프라이팬을 그대로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손잡이가 뜨거웠는데도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천장이 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풀렸죠. 저는 싱크대를 붙잡으려다가 그대로 부엌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타일 바닥에 뺨이 닿는 게 차갑게 느껴졌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팔 위에 차가운 무언가가 꽂혀 있는 느낌이 들었죠. 응급실 침대 옆에서 박민우가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입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깼어. 너 진짜 사람 놀라게 한다. 박민우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엌에 쓰러져 있었대. 큰 조카가 보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가 나한테 연락했어. 너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떡할 거야? 박민우가 침대 난간에 손을 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박민우의 표정에는 걱정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나 며칠을 못 잤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리하래. 적당히 하면 되잖아. 박민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친척이 30명이 온다며. 저는 박민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훈아, 너 언제 퇴원할 수 있대? 내일이 아빠 칠순이잖아. 상은 어떡할 거야? 박민우가 손목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소리였죠. 저는 박민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민우는 제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우야, 의사 선생님 좀 불러줘. 나 퇴원할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그거 잘 생각했어. 빨리 가서 마무리해야지. 박민우가 반색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링거를 뽑는 박민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박민우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왜 퇴원하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잔치 시간만 다시 확인했죠. 집에 도착해서 박민우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섰습니다. 타다 만전, 시들어가는 나물, 한쪽에 쌓인 갈비살. 저는 검은 쓰레기 봉투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재료를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3개를 다 채우고 나니 부엌이 텅 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죠.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지갑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의 편의점 불빛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에서 도시락 12개를 샀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에서 10개를 샀고, 세 번째 편의점에서 8개를 더 샀죠. 손님, 무슨 행사라도 있으세요? 세 번째 편의점 직원이 봉투를 묶으며 물었습니다. 네, 잔치가 좀 있어요. 어르신 칠순이에요. 저는 카드를 내밀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정성이시다.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편의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볶음이 아래로, 그 위에 불고기, 그 위에 김치찌개, 또 그 위에 돈가스. 30개의 도시락이 차곡차곡 올라가 작은 탑이 되었죠. 저는 그 옆에 캐리어를 두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와 코트, 그리고 노트북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박민우의 방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포스트잇 한 장과 펜을 들고 도시락 탑 꼭대기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시 위로는 막 푸른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표를 끄는 시간은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첫 차 출발까지 1시간을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채였죠. 누군가 깨어나 도시락 탑을 발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지만 눈꺼풀 위로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게 좋았죠. 2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 바다 근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모래사장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내려섰습니다. 모래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서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 안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어깨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잠시 뒤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32통, 문자 메시지가 100통이 넘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메시지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박민우, 너 미쳤어. 당장 안 와. 박민우, 어머니 쓰러지셨다. 진짜 너 이렇게 살 거야. 박민우, 친척들 다 보고 있다. 빨리 와서 무릎 꿇어. 저는 박민우의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죠. 이지윤, 네가 사람이니. 짐승만도 못한 것.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어디 두고 봐. 이거 시아버지 환갑 사진 위에 도시락이라니. 너는 죽어서 천벌 받을 거다.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서요. 다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지윤,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당장 와서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체면이 이게 뭐냐, 체면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체면. 시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두 글자. 저는 3년 동안 그 두 글자 때문에 새벽까지 부엌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어머니께만 짧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 저 강릉이에요. 며칠 있다가 갈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에게서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윤아, 잘했다. 푹 쉬고 와라. 엄마는 내 편이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모래 위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이라는 말을 들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점심 무렵 저는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노트북을 펼치고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켰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개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시댁 일에 치이느라 손도 못 댔던 작업물들이었습니다. 화면 위에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디자인 시안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자리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콘센트가 여기뿐이라서요. 옆자리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남자가 옆자리에 앉아 자기 노트북을 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옆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화면에 있는 그 작업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한 거예요. 왜 그러시죠? 저는 그제야 옆을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경을 살짝 올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니트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디자인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지금 작업하시는 그 컬러 조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봤어요. 남자가 미안한 듯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일이 뭐 하시는데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살짝 옆으로 돌리며 물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서도영이라고 합니다. 서도영이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명함에는 IT 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업계 뉴스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곳이었죠. 아, 거기 회사군요. 저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저희 회사 아세요? 서도영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최근에 투자 받으셨다는 기사도 본 것 같고요.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오랜만에 가동시켰습니다. 디자이너이신가 봐요. 서도영이 자세를 살짝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7년 차예요. 이지윤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렷하게 소개했습니다. 며느리도 박민우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지윤. 그 이름 세 글자를 입 밖에 내는데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도영은 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짓이 신중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색감도 그렇고 사용자 동선을 생각한 흔적이 보여요. 서도영이 화면 위에 한 시안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 회사 일 끝나고 새벽까지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시안을 떠올리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감각을 가진 분이 왜 강릉 바닷가 카페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서도영이 라떼 잔을 들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잠깐 도망 왔어요. 사실 도망친 거에 가까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요. 회사에서요. 서도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는 아니고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도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받고 자신의 회사가 준비 중인 새 서비스 이야기를 꺼냈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마음에 드는 디렉터를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훈 씨, 혹시 이직 생각 있으세요? 서도영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직이요. 저는 라떼 잔을 내려놨습니다. 저희가 다음 분기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디자인 총괄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해요. 지훈 씨 작업물 보니까 저희가 찾던 감각이에요. 서도영의 목소리에는 빈말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정리할 게 많아서요. 저는 손가락으로 명함 모서리를 매만졌습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명함 가지고 계시고요. 서울 올라오시면 한번 회사 구경 오세요. 조건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고요. 서도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가볍고도 단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생각해 볼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는 무슨요? 좋은 디자이너 만난 게 제가 더 감사하죠. 서도영이 노트북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서도영이 카페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 안쪽 칸에 깊숙이 넣었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넣어두는 그 자리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눈 밑에 그늘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박민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지훈아,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어디 있는지만 말해. 엄마도 화가 좀 풀리셨어?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 대신 다른 곳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 며칠 더 있다가 갈게요. 갈 때는 본가로 갈게요. 어머니에게서 답이 곧 왔습니다. 지훈아, 내 방 그대로 있다. 언제든 와라. 저는 그 두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죠. 박민우에게 보낼 우편 한 통, 짐을 옮길 트럭 한 대, 그리고 다시 펼쳐 들어야 할 명함 한 장.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침대에 천천히 몸을 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박민우의 집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박민우는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옷장과 화장대, 책상 위 물건들만 골라 박스에 담았습니다. 부엌 살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부엌에서 다시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훈아, 이거 다 가져가는 거지. 친정 어머니가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며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저 다신 여기 안 와요. 저는 옷걸이에서 외투를 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사는 데서 그렇게 살았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박스에 매직으로 옷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마지막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액자를 박스가 아니라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박민우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박민우 앞으로 발송된 뒤였죠. 본가에 짐을 풀고 며칠을 쉰 뒤 저는 서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 씨, 이지윤이에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윤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하셨어요. 서도영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도영 씨 회사로 가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저는 창문 너머의 햇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뵐게요. 서도영이 짧고 단단하게 답했습니다. 서도영의 회사는 강남의 한 빌딩 13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직원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서도영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 차 한 잔을 직접 따라 주었습니다. 지윤 씨, 저희가 준비한 조건이에요. 한번 보세요. 서도영이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직함은 디자인 디렉터, 연봉은 지금 받던 금액의 거의 2배였습니다. 프로젝트 인센티브 조건도 따로 적혀 있었죠. 많이 신경 써주셨네요. 저는 종이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지윤 씨가 그만한 분이에요. 저희가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요. 서도영이 안경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 일에 좀 미친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서도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환영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서도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에 집을 나섰고 밤 11시에 들어왔죠.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는 저를 위해 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두셨습니다. 지윤아,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국그릇을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일이 너무 재밌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좋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피곤하진 않니?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피곤한데 다른 피곤이에요. 시댁에서 일할 때랑은 달라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일하는 보람이 있어야지. 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시며 살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천천히 떠 넣었죠. 회사에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새 쇼핑 앱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한 장 한 장을 직접 스케치하고 색을 골랐습니다. 팀원들과 매일 회의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았죠. 실장님, 이 부분 색을 좀 더 차분하게 가는 게 어떨까요? 팀 막내 디자이너 수아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의견 좋아요. 그런데 메인 배너만큼은 좀 도전적으로 가보고 싶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수아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견을 듣고 또 제 의견을 말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토록 큰 행복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죠. 프로젝트는 석 달 만에 완성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앱은 출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10만을 넘겼고 업계 뉴스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지윤 씨,
우리 제대로 사고 친 것 같은데요. 서도영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영 씨, 저 진짜 행복해요.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훈 씨한테. 서도영이 의자에 앉으며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복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그런 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도영이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에 푹 빠져 살던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본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깎아주신 사과 한 접시가 옆에 놓여 있었죠.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인터폰을 보더니 인상을 굳히셨습니다. 지훈아, 박서방이 왔다. 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보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 한 줄기가 명치 안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안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부탁드리고 직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우가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민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야기할 거 있어. 변호사 통해서 다 하기로 했잖아. 저는 문틀에 손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그냥 이렇게 끝낼 거야. 응. 박민우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낼 거야가 아니라 이미 끝났어.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한 번만 와줘. 무릎이라도 꿇으래. 박민우가 종이 가방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무릎을 누가 꿇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꿇어도 모자랄 텐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사람이 변했네. 박민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변한 거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 집에 가서 잠깐 잃어버렸던 거야.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박민우의 얼굴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박민우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가방을 현관 앞 바닥에 슬그머니 내려놨습니다. 지훈아, 이거 엄마가 보내신 보약이야. 받아. 박민우가 종이 가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면 어머니가 드시라고 해. 저는 그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박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박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저는 박민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뭐? 박민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박민우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칠순상은 어떡할 거냐고 했지. 너는 그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였는지 평생 모를 거야. 저는 짧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죠. 거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안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첫 화면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화면 위의 색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회사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훈, 디자인 디렉터. 저는 그 7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인생의 주어가 저라는 사실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2시에 큰 유통사의 의사결정자들이 회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회사 안에 매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큰 건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며 마지막까지 다듬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그 옷 진짜 잘 어울려요. 수아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너무 떨려요. 이거 잘 돼야 할 텐데.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장님이 만드신 건데요. 무조건 잘 돼요. 수아가 엄지를 척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응원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오전 10시 무렵 갑자기 사무실 출입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헐레벌떡 제 자리로 뛰어왔습니다. 실장님, 1층 로비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신입사원 종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실장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를 치고 계세요. 보안 직원들도 못 말리고 있어요. 종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원증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머리를 산발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민우가 어색하게 서서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현이다. 전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 시어머니가 목청을 한껏 높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장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죠.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일어나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일어나?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 칠순에 도시락 던지고 도망간 년이. 시어머니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라 그래. 다 보라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아야 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박민우가 그제야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좀 진정하고. 지훈아, 너도 그만 좀 해. 박민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뭘 그만해. 여기에 어머니 모시고 온 사람이 너잖아. 저는 박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너 만나러 가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잠깐만 시간 좀 내봐. 박민우가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우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랑 따로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긴 회사예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 여기서 다 말할 거야. 2년이 시댁 버리고 새 남자랑 붙어서 잘 살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거듭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사실 아니면 왜 이혼하재? 다른 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도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도영은 상황을 한번 빠르게 살피더니 보안 직원에게 짧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보안 직원 둘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양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희 회의실로 가시죠. 여긴 손님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요. 서도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놈이지. 우리 며느리한테 붙은 그놈. 시어머니가 서도영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도영 씨는 제 직장 상사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직장 상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알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박민우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팔만 잡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국 보안 직원들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 박민우는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도영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죠. 지훈 씨, 회의실로 잠깐 올라가요. 마음 좀 진정시키고요. 서도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손이 떨려왔죠. 지훈 씨, 괜찮아요. 서도영이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도영 씨, 죄송해요. 제 일로 회사에 폐를 끼쳐서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폐는 무슨요? 지훈 씨 잘못 아니에요. 서도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미팅 있는데 다른 분이 발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컵 안에 물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가 만든 자료예요. 지훈 씨가 발표하셔야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지훈 씨가 자기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어요. 서도영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도영을 봤습니다. 서도영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발표할게요. 정신 차릴게요. 저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작게 답했습니다. 오후 2시 미팅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습니다. 유통사 임원들은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했고 일주일 안에 답을 주겠다는 말로 자리를 정리했죠. 저는 미팅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실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수아가 숨이 가쁘게 말했습니다. 네, 수아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회사 앞 횡단보도에 서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실장님,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실장님 이야기인데 좀 안 좋아요. 수아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한쪽으로 비켜서서 휴대폰을 들고 그 커뮤니티 앱을 열었죠. 인기 게시글 첫 번째에 제 이야기로 추정되는 글이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날 편의점 도시락 던지고 도망간 며느리. 알고 보니 회사 대표랑 눈 맞아서 그 회사 임원 자리 차지. 이런 사람이 디자인 디렉터라니 그 회사 제품 안 쓴다. 저는 글을 끝까지 읽고 댓글까지 내려봤습니다. 댓글은 이미 300개를 넘어가고 있었죠. 댓글 대부분이 제 신상을 추측하고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려 다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서도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도영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서도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밀어 그 게시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서도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이거 시어머니 쪽에서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서도영이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말했습니다. 도영 씨, 회사에 피해가지 않게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 씨, 그 말부터 정정할게요. 지훈 씨가 알아서 정리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가 같이 풀어야 할 문제예요. 서도영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계약건도 있고요. 저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잘못으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미안해야 할 일인지 똑바로 봐야 해요. 서도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도영의 그 말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죠. 박민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지훈아, 너 이번 일로 회사에서 잘릴 거야. 그러기 전에 들어와. 엄마한테 빌면 다 잠재워 줄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박민우가 어디까지 노렸는지 그제야 또렷이 보였습니다. 회사 로비의 난동도 익명 게시글도 협박성 메시지도 모두 한 줄로 이어진 그림이었습니다. 도영 씨, 저 사실 그동안 모아둔 게 좀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아둔 거요. 서도영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막말 문자, 응급실 진단서, 박민우가 응급실에서 했던 말 녹음한 파일이요. 결혼 생활 내내 혹시 몰라서 휴대폰 한 구석에 다 저장해뒀어요.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다시 똑바로 놓았습니다. 지훈 씨,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서도영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꺼내들 자신이 솔직히 없었어요. 시끄러워질까 봐서요. 저는 손바닥을 한번 비볐습니다. 이미 시끄러워요, 지훈 씨. 시끄러운 거를 피할 단계는 지났어요. 서도영이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도영이 펜을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잡히는 그 작은 기계가 그날따라 무겁고도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회사 법무팀 변호사 두 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서도영이 직접 부른 분들이었습니다. 지훈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서도영이 회의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네, 도영 씨. 저 이제 안 떨어요. 저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법무팀 변호사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씨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김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드렸습니다. 3년간 시어머니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도리도 모르는 게 어디서 그런 걸 배워 먹었어. 너 같은 거 우리 집안에 들인 게 한이다 같은 말들이 빼곡했죠. 응급실 진단서 사진도 한 장, 그날 박민우가 한 말을 녹음한 파일도 한 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예훼손 대응으로 충분해요. 그쪽이 먼저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손을 가만히 모아 쥐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변호사가 펜을 멈췄습니다. 제 시어머니랑 박민우 둘 다 똑같이 책임지게 해주세요. 한 명만 책임지고 끝나는 건 싫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형사고소 들어갈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도영이 옆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 짧게 미소로 답했죠. 법무팀 회의를 마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 글을 한 편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한 답글이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안녕하세요. 어제 로비 사건의 당사자 이지훈입니다. 저는 회사 대표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아닙니다. 저는 작년 가을 시아버지 칠순 잔치 준비를 혼자 떠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잔치 며칠 전 여행을 떠나셨고 시누이는 잔치 전날 아이 둘을 맡기고 약속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사흘밤을 새우며 음식을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첫마디는 칠순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다가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도시락 30개를 사서 상에 올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제 실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글의 댓글에 적힌 추측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신 문자, 응급실 진단서, 그날의 녹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부디 잘못된 정보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마지막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 캡처본 몇 장과 진단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박민우의 녹음 파일은 부탁드릴 곳이 따로 있다는 안내와 함께 첨부 없이 두었죠. 저는 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게시 버튼을 누르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댓글은 1000개를 넘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어제의 댓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이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지, 시댁이 너무했다. 박민우라는 남편이 인간이 맞느냐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더 지나자 그 글은 다른 커뮤니티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아가 자기 휴대폰을 들고 제자리로 뛰어왔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세요. 우리 회사 뉴스에도 떴어요. 수아가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회사 뉴스라니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디렉터님 명예 회복됐다고 짧게 소개됐어요. 회사 이미지가 오히려 좋아졌대요. 수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향하던 손가락질이 오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수아에게 돌려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박민우의 회사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민우의 회사 직원들이 보는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가 응급실 녹음 파일을 올려놓은 것이었죠. 파일에는 박민우가 침대에 누운 저에게 칠순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회사 안에서 빠르게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지훈 씨, 박민우 씨가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일이 풀려야 할 방향으로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의 번호였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케 나야.
박민지. 신우이의 목소리가 의외로 작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그게 그날 내가 애들 두고 간 거 진짜 미안했어.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 신우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님, 지금 사과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펜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셔. 한 번만 못 본 척 해줘. 응. 신우이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날 형님이 두고 간 아이들 때문에 제가 부엌에서 쓰러졌어요. 형님은 한 번이라도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올케야, 그건. 신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사과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나서가 아니라 그저 신우이의 사과 한마디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1층 로비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로비에 어떤 어르신이 실장님을 찾으세요.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지훈 실장 시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안내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서도영이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죠. 또 오셨어요. 서도영이 짧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내려가 보실래요? 같이 가드릴게요. 서도영이 외투를 챙겼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내려갈게요. 도영 씨는 위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깨를 한번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1층 한쪽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로비를 흔들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살려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회사예요. 일단 일어나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어떻게 경찰서를 가니? 한 번만 봐줘. 응.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응급실에 가야 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 위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제가 용서한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법대로 갈 거예요. 저한테 사과하실 시간은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타며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 전과 똑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채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죠. 회사 사무실로 돌아오자 서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았어요. 서도영이 짧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의 첫 화면 시안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고 작업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였고 마음 한구석이 비로소 평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이겼고 위자료도 처음 청구한 금액에서 거의 깎이지 않은 채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민우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무난하게 결론이 났죠.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받았고 박민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법원 출석 날 저는 박민우와 복도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박민우는 양복이 헐렁해져 있었고 얼굴은 까칠했습니다. 지훈아, 한마디만 하자. 박민우가 다가오며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제 할 말 없어.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짧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어렸어. 박민우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민우야, 너 그때 35이었어. 저는 박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민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박민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을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죠. 민우야, 잘 살아. 진심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박민우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박민우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원 정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서도영이 차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서도영이 짧게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 안 드셨죠? 따뜻한 거 사러 갈래요. 서도영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진짜 잘 먹고 싶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살짝 웃었습니다. 법원 일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회사에서 실장 자리에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저번에 보류되었던 유통사 계약은 한 단계 더 큰 규모로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을 사용하는 서비스 하나가 업계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죠. 수아가 시상식이 끝난 뒤 제 사무실로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진짜 축하드려요. 수아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수아 씨, 같이 받은 상이에요. 우리 팀 모두 다 같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상자를 열며 수아를 봤습니다. 실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저 진짜 행운이에요. 수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수아 씨, 그런 말하면 내가 또 부담스러워요. 저는 케이크 위에 꽂힌 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지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퇴근한 뒤에도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프로젝트의 첫 화면을 천천히 스케치하고 있었죠.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도영이었습니다. 지훈 씨, 아직 안 가셨네요. 서도영이 손에 작은 종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도영 씨도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며 의자를 살짝 돌렸습니다. 이거 시상식 끝나고 사다 둔 거예요. 마카롱 좋아한다 그러셨죠? 서도영이 종이백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런 거 챙기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종이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챙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훈 씨가 그중 한 사람이에요. 서도영이 의자에 앉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서도영을 똑바로 봤죠. 도영 씨, 저 사실 누군가한테 또 마음 여는 게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훈 씨. 그래서 천천히 가도 돼요. 저는 어디 안 가요.
서도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카롱 상자를 열고 분홍색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도영도 노란색을 하나 집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마카롱을 먹었습니다.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봄나물 한 봉지가 담겨 있었죠. 지훈아, 오늘 저녁은 엄마가 봄나물 무쳐줄게.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저 봄나물 진짜 좋아해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엄마가 그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살짝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 그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던 그때 저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머리는 부스스했고 어깨가 한껏 움츠러져 있었죠. 박민우였습니다. 박민우는 한 손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눈치를 채시고 걸음 속도를 조금 줄이셨죠. 박민우가 우리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민우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무심히 걷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도 한 박자 늦게 걸음을 멈췄죠. 박민우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지훈아. 박민우가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박민우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미련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팔을 끼고 앞으로 걸어갔죠. 지훈아, 그냥 갈 거니? 어머니가 작게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저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앞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민우의 시선이 한참 동안 등 뒤에 닿아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팔을 한 번 더 꼭 잡으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봄나물로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 한 공기를 가득 담아 제 앞에 놓으셨죠. 지훈아, 많이 먹어. 어머니가 김치 한 조각을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봄나물 무침을 한 입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서도영의 메시지였죠. 지훈 씨, 내일 시간 괜찮으면 한강 갈래요. 자전거 빌려서 한 바퀴 돌고 와요.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적었습니다. 좋아요. 11시쯤 어때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11시 좋아요. 내일 봐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창밖에는 봄밤의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폴더 하나를 만들고 이름을 적었죠. 이지훈의 다음 일. 저는 그 폴더를 열어 빈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그릴지,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 화면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득 작년 그날 새벽 도시락 30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캐리어를 끌고 나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만 알았죠.
그 무모한 한 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가져다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죠. 스탠드 불빛이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가만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강에서 만날 약속이 있었고 다음 주에 시작할 새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지훈의 새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줄을 적기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도시락 30개를 식탁 위에 쌓아 올리고 현관문을 나서던 그 새벽,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부엌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았죠. 그런데 그 무모한 한 걸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남편의 한마디에 끊어졌던 마음의 줄이 결국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며느리 도리, 아내 도리, 그 끝없는 도리라는 이름 앞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한 번쯤은 똑바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도시락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기고 나오면서 사실은 제 인생에 새로운 메모 한 장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겠다고, 누구의 부엌이 아닌 내 책상 앞에 앉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부엌 앞에서 울고 계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